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깊은 산 속에 있어서 해가 뜨는 것도 늦고 해가 지는 것은 누구보다 빨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루를 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이곳에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선비 김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풀벌레 소리만 요란할 때에도 김생의 방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낭낭하게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김생의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아주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그런 환경을 탓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춥고 배고픈 것이 마음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뱃바느질과 바틸로 거친 손이 쉴 틈이 없었지만 아들이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행여나 허기가 질까봐 찐 감자나 식은 밥덩이를 살며시 문 앞에 놓아두곤 했고 김생은 그런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기에 졸음이 쏟아져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다시 눈을 부릅뜨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꿈은 오로지 하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늙으신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며 김생을 추켜 세웠습니다. 김생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데 당장 보찜에 넣을 노잣돈은커녕 집신 몇 켤레 장만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꺼내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부디 몸 조심하고 뜻을 펼치고 오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따뜻했습니다. 김생이 과거를 보러 떠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인정 많은 마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뒷집 순인의 할머니는 잘 말린 곶감 한 꾸러미를 들고 찾아왔고 옆집 돌쇠 아버지는 먼 길 가는데 신으라며 튼튼하게 삼은 집신 5켤레를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보리쌀 한 되와 귀한 엽전 몇 겹을 건네며 마을의 자랑이 되어 돌아오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김생은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며 책 한 권과 붓벼루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몇 덩이를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산골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아 코끝이 찡할 정도였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마당에선 김생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무사히 다녀오겠다고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고쳐주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지만 떨리는 어깨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어머니를 꼭 안아들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그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작아진 아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김생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한양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생이 걷는 길은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험준한 산길과 좁은 오솔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었던 성현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루함을 달랬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들을 벗삼아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쉬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떠마시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배는 고팠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글귀와 시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며 문장을 다듬었고 바람 소리와 물소리를 스승삼아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걷고 또 걸어 그는 점점 익숙한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지고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은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지만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해는 생각보다 빨리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울창한 숲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큰 소리로 글을 읽으며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김생은 더 이상 산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이나 바위 틈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남은 주먹밥은 아껴두어야 했기에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찬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커다란 참나무 아래 사람이 웅크리고 잘만한 공간을 발견한 그는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만 피로에 지친 그는 보찜을 베개 삼아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밥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김생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 큰 길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라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기 십상이었고 곳곳에 튀어나온 나무뿌리와 돌부리가 그의 발걸음을 방해했습니다. 집시는 이미 많이 달아해져 있었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걸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과거 시험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더 컸기에 잠시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나절을 걷자 드디어 산 아래로 넓은 평야가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생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후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김생은 급히 갓을 고쳐 쓰고 옷깃을 여미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산길에서 비를 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뺏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걷는 것은 맑은 날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흙길은 진흙탕으로 변하여 발이 푹푹 빠졌고 시야는 빗물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생의 도포는 흠뻑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갓은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꼭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 고난 또한 하늘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옛 성현들도 형설에 공을 쌓으며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자신 또한 이 정도의 시련에는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김생의 눈앞에 험준하기로 소문난 99 고개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개는 산세가 험하고 길이 구불구불하여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묻은 날에는 도깨비불이 나타나거나 산짐승들이 출몰한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저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절대로 이 고개를 넘지 말라고 당부했었지만 김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과거 시험 날짜에 맞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비장한 각오로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불어닥쳤습니다. 고갯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김생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부쉈고 그때마다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과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가 났고 집시는 닳아서 거의 벗겨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위는 더욱 음산해졌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그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빗줄기는 잠시 잦아드는 듯 하더니 이내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김생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을 더듬으며 방향을 잡았고 발밑의 감각에 의존하여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생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지쳐서 헛소리를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닌 듯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김생은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길에서 약간 벗어난 숲풀 사이였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사람이 다닌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젖은 풀숲을 헤치며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혹시라도 조난을 당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착한 심성은 자신의 안위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쯤 들어갔을까? 커다란 바위 아래 무언가 하얗게 빛나는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둑어둑한 숲속에서 유난히 희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것은 마치 누군가 흘리고 간 하얀 천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김생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비바람에 씻겨 하얗게 드러난 사람의 뼈 바로 백골이었습니다. 엉킨 잡풀 사이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백골은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아 쓸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김생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그 백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깊은 산 중에서 외롭게 죽어 묻어주는 이 하나 없이 이렇게 비바람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연민이 공포를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김생은 백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이 험한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추우셨습니까? 지나가던 과객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그대의 시신을 수습하여 편히 쉬게 해드리리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아 땅을 팔 만한 도구를 찾았습니다. 마땅한 도구가 없어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납작한 돌과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다행히 파기가 수월했지만 돌과 나무뿌리가 엉켜 있어 구덩이를 파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니 제법 널찍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생은 조심스럽게 백골을 하나하나 수습하여 구덩이 안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뼈들을 만지는 손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찜을 풀어 낡았지만 깨끗한 여벌옷 한 벌을 꺼내어 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직접 뼈에 닿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김생은 개의치 않고 무덤을 다듬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었고 손바닥은 까졌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무덤을 다 만든 김생은 마지막으로 보찜 깊숙한 곳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혹시나 체하거나 다치면 약으로 쓰라고 챙겨주신 귀한 청주였습니다. 그는 호리병을 열어 갓 만든 무덤 위에 술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디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이승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모두 잊으시고 저승에서는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김생은 정중하게 제배를 올리고 한참 동안 무덤 앞을 지켰습니다. 이름 모를 영혼을 위로하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빗줄기 사이로 따스하게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생은 이제 서둘러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 짐승들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쉬운 듯 무덤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는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몸은 비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가 자신의 선행을 축복해주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마치 누군가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고 험한 곳은 저절로 피해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혹시 아까 그 백골의 주인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자 김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을 때 김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흙탕물로 얼룩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오며 얼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한 낯선 이의 초라한 행색에 일제히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개중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차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모는 김생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아랫목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온몸에 전율이 일며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국밥을 비우고 나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막 한쪽에는 비단 옷을 입은 선비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김생을 힐끔거리며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그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오늘 자신이 겪은 기이하고도 특별한 일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조용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막의 내부는 밖에서 불어오는 세찬 비바람 소리가 무색할 만큼 훈훈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워주었고 솥뚜껑 위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는 국밥 국물은 지친 나그네들의 허기진 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막 안에는 이미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개중에는 먼 길을 떠나는 보부상들도 있었고 김생처럼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는 선비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탁주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앞으로 있을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변해 주막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무리는 단연 주막 안쪽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서너 명의 젊은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보아도 부유한 양반집 자제들임이 분명했는데 입고 있는 도포는 윤기가 흐르는 고급 비단이었고 각근조차 값비싼 옥이나 호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위에는 기름진 안주와 맑은 청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 과거 시험에서 누가 급제할 것인지에 대해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 슬금슬금 눈치를 보거나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감히 대놓고 불평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생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학문의 깊이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가짐보다는 어느 대감에게 줄을 서야 출세가 빠른지 한양의 기생집물이 얼마나 좋은지와 같은
세속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김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마음속에 품은 뜻만큼은 저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이 말라가면서 느껴지는 눅눅함과 피로감을 견디며 오로지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는 데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곧 김생에게로 향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선비 중 하나인 최선달의 아들이 흘긋 김생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저기 구석에 앉은 자를 좀 보게나. 꼴을 보아하니 어디 산속에서 멧돼지와 뒹굴다 온 모양일세. 저런 행색으로 과거를 보러 간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동료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갓은 다 찌그러지고 도포는 흙투성이니 글공부는 고사하고 밭 갈던 소몰이꾼이 아닌가 싶네 그려. 요즘은 개나 소나 과거를 본다고 설친다더니 참으로 말세로다. 그들의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가 주막 안에 쩌렁쩌렁 울렸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일제히 김생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김생은 못 들은 척 태연하게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김생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재미가 없어졌는지 혀를 차며 다시 자기들끼리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귀까지 먹은 모양이군. 저런 위인이 한양 땅을 밟아봤자 대궐 문턱도 구경 못하고 쫓겨날 게 뻔하지. 그들은 김생을 철저히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다시금 시끌벅적한 술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생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고 다투어봤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점자는 선비로서의 채통만 깎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싸주신 쌈짓돈의 무게를 생각하며 반드시 급제하여 실력으로 저들의 콧대를 꺾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와 달리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의 주인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김생의 탁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생의 빈 국밥 그릇을 치우며 깍두기가 담긴 접시를 슬그머니 밀어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수. 그 험한 날씨에 산을 넘어오신 게요. 보아하니 옷이 흠뻑 젖은 것이 예사비를 맞은 게 아닌 듯하오만. 주인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따뜻한 인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주막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탓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김생의 초라한 행색 너머에 있는 맑은 기운과 침착한 태도를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생은 노인의 배려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어르신.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 당도하여 따뜻한 밥을 먹으니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김생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생의 젖은 어깨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젊은이가 참으로 점잖구려. 그런데 이 빗속에 그 험한 99 고개를 넘어왔단 말이오. 거기는 날 좋은 대낮에도 장정들이 때를 지어 넘는 곳인데 혼자서 그것도 이 야밤에 넘었다니 정말 대단하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별일은 없었소? 노인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다는 듯한 은근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생은 순간 아까 산길에서 묻어준 백골이 떠올랐지만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습니다. 별일이라니요. 그저 비바람이 거세어 걷기 힘들었을 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생이 짐짓 모르는 체하며 대답하자 노인은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묘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천만다행이구려. 사실 그 고개에는 슬픈 전설이 하나 있어. 비 오는 밤이면 귀신이 운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얼씬도 안 하는 곳인데 젊은이가 무사히 온 걸 보니 조상님이 도우신 게 틀림없소. 노인의 말에 김생은 귀가 솔깃해져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비단 옷의 선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그런 캐캐묵은 귀신 타령으로 순진한 시골 선비 겁주지 마시오. 세상 천지에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다 무식한 백성들이 지어낸 헛소문이지. 그들은 합리적인 척을 쓰대며 노인의 말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노인은 그들의 무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김생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죠. 내 이 주막을 지킨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고개에서 겪은 기이한 일을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요. 노인의 단호한 태도에 주막 안에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옛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이었지. 한양의 어느 높은 벼슬아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던 중이었소. 그에게는 꽃처럼 고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그 험한 고개를 넘다가 그만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지. 쫓기는 신세라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결국 그 처녀는 그 차가운 산길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구슬퍼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어느새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노인의 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생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엾게도 그 아비는 죄인으로 끌려가는 처지라 딸의 시신을 거둘 수가 없었소. 포졸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딸의 시신을 풀숲에 대강 덮어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 나중에 누명을 벗고 돌아와 딸을 찾으려 했지만 짐승들이 물어갔는지 비바람에 쓸려갔는지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소. 그 후로 비만 오면 그 고개에서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 어떤 나그네는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 도깨비 불에 홀렸다고도 합디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김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말한 그 처녀가 바로 자신이 오늘 묻어준 그 백골의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에 씻겨 하얗게 드러난 뼈, 아무도 돌보지 않아 풀숲에 버려진 그 모습이 노인의 이야기와 너무나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백골을 수습하고 술을 부어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과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차가운 비를 맞으며 아버지를 기다렸겠구나. 이제라도 따뜻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었으면 좋으련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옷을 입은 선비들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며 노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곧뻔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로군. 산짐승 울음소리를 잘못 들은 게 뻔하지 않소. 선비가 되어가지고 그런 미신에 현혹되다니.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을 논하기에도 바쁜 몸들이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생은 속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진정한 학문이란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주인 노인은 그들의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는 댁들, 마음이 험한 산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원한을 사면 좋을 게 없는 법이요. 특히 이 산골에서는 말이요. 노인은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통곡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주막 안의 분위기는 노인의 이야기로 인해 잠시 숙연해졌다가 다시 술기운이 오르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잠잘 채비를 했습니다. 주막의 방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칼잠을 자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주인 노인은 비단 옷을 입은 선비들에게는 안쪽에 가장 따뜻하고 넓은 방을 내어주었고 돈이 없는 보부상들과 김생에게는 문가 쪽에 외풍이 심한 작은 방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인심이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비단 옷의 선비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러 들어갔고 김생은 묵묵히 좁고 추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돌아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김생은 문가 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누어 덮어야 했기에 몸을 웅크려야만 했습니다. 옆에 누운 보부상은 코를 심하게 골았고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려준 처녀의 슬픈 사연이 머릿속을 맴돌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묻어준 백골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영혼이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떠드는 선비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다 가진 듯 떵떵거리고 있었지만 김생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텅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덕행과 진심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처지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를 덮어주었던 그 순간의 떨림을 기억하며 자신이 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막 안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도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김생의 의식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잊기 위해 몸을 더욱 웅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따뜻한 고향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다시 한양을 향해 걸어야 할 먼 길을 걱정하며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결에 김생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 안이 훈훈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따뜻한 화로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혹은 누군가 따뜻한 체온으로 그를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포근한 기운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 따스함에 취해 더욱 깊이 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주막의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정막 속에서 김생의 꿈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고단함과 추위는 사라지고 눈부시게 환한 빛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김생은 무의식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현실의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맑은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바람에 하늘거렸고 주변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생을 보자마자 고운 미소를 지으며 사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생은 그녀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99고개에 잠들어 있던 자신이 오늘 거두어준 그 백골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녀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았고 김생은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녀가 건넬 말을 기다렸습니다. 꿈속의 공기는 현실과 달리 맑고 청아했습니다. 여인은 김생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주변의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김생은 그녀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는 어떤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신비로운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선비 김생의 운명을 바꿀 신비한 대화가 꿈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옆방의 부유한 선비들은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차가운 윗방의 김생은 영혼의 세계와 소통하며 가장 특별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김생의 시련은 이제 곧 다가올 영광을 위한 단단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발목을 휘감는 몽환적인 정원에서 김생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고왔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천년을 간직한 듯한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 하얀 소복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김생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안개가 걷히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생은 그녀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임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포근함과 애틋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김생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젖은 눈시울을 붉히며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고 정중한지 김생은 황급히 맞절을 하려 했으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고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던 아버지를 따라가다 이 고개에서 숨을 거둔 죄인의 딸입니다. 아비는 쫓기는 몸이라 저를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하고 떠나셨고 저는 그 후로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구천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원망설인 도끼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준 이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도망치거나 제 뼈를 짐승의 뼈라 여기며 발로 차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의 헐벗은 몸을 가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의 목마른 영혼에 술 한 잔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선비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저의 백골을 거두어 주셨으며 귀한 옷으로 저의 추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비로소 10년 묵은 한을 풀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김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하고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선비님께서 이번에 한양으로 가시는 길은 과거를 보기 위함이지요.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김생은 여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꿈속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생생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노래를 부르듯 시 한 수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빗소리 같기도 하여 김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바람이 뼈를 씻어 하얗게 되었으나 님 향한 붉은 마음은 변치 않았네. 풍유시구바이 단신 향주홍, 풍우세골백 단심 향주홍. 차가운 흙 속에 묻혀 봄을 기다리니 어진 비가 내려 마른 풀을 적시도다. 마이 한토대춘, 른 유준 구처. 매 한토대춘, 인우 윤고 초여인은 이 시구를 2번, 3번 반복해서 읊어주었습니다. 김생은 홀린 듯 그 시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김생이 시구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을 확인한 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디 장원급제하시어 뜻을 펼치시고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굽어 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녀의 모습은 점점 안개 속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잠깐 가지 마시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김생이 소리치며 손을 뻗었지만 여인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꿈속의 세상이 와장창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생은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낡은 주막방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옆에서는 보부상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머릿속만은 찬물을 끼얹은 듯 맑고 개운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읊어준 시구는 여전히 그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우세골백, 단심향 주홍. 그는 입속으로 꿈에서 들은 시구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뜻을 음미해 보니 비바람에 씻겨 백골이 되었어도 임금을 향한 충성심, 붉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절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어진 비임금의 은혜를 만나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 마치 자신의 처지와 묘하게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김생은 이것이 예사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에게 과거 시험의 비밀을 알려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주막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인 노인은 부지런히 아침밥을 지어 나그네들을 먹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김생도 간단히 세수를 하고 보찜을 챙겼습니다. 어제 젖었던 옷은 아랫목의 온기 덕분에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나서기 전 주인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밥과 잠자리 덕분에 잘 쉬고 갑니다. 들려주신 이야기 덕분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생의 말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게. 자네 얼굴에 서광이 비치는 걸 보니 좋은 일이 있을 게야. 김생은 다시 보찜을 메고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은 티 없이 맑았고 공기는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빗물을 머금어 더욱 푸르게 빛났고 길가의 코스모스들도 고개를 들어 김생을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고 고단하게만 느껴지던 길이 오늘은 희망으로 가득 찬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생은 걷는 내내 꿈속의 시구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길을 걷는 박자에 맞춰 노래처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더 걷고 걸어 드디어 한양의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의 위용에 김생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만 살던 그에게 한양의 풍경은 별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넓은 도로에는 수레와 말이 끊임없이 오가고 저잣거리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김생은 잠시 기가 죽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찜끈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실력과 뜻이다. 김생은 한양의 화려한 객주에 머물 돈이 없어 성문 근처에 허름하고 싼 여인숙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고 냄새가 났지만 비를 피하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인숙에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김생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을 훑어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꿈속의 여인이 들려준 시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채 마음을 비우고 기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채비를 마친 김생은 붓과 벼루를 챙겨 과거 시험장인 창경궁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앞은 이미 수많은 선비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두 모인 듯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치고 당기는 소란 속에 김생은 조용히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그 산골짜기 거지 선비 아니신가?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 주막에서 만났던 비단 옷의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김생을 깔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서 온 게 용하구만. 헌데 자네 붙잡는 법은 아는가? 먹을 갈 줄이나 알고.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며 킬킬거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선비들도 힐끔거리며 김생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김생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투어 평정심을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다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시당한 선비들은 기분이 나쁜 듯 욕설을 내뱉었지만 곧 문이 열리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귀 다툼을 벌였습니다. 시험장 안은 엄숙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백 명의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벼루에 먹을 갈며 시제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생도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붓끝을 가지런히 하고 벼루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눈빛이 살아있고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꿈속의 여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임금님이 높은 단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선비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험 문제를 알리는 시제가 적힌 커다란 족자가 내걸렸습니다. 시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족자로 쏠렸습니다. 김생 역시 고개를 들어 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맺힐 듯한 충격과 함께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족자에 적힌 글귀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 묵은 때를 씻어내고 묻혀있던 충절이 다시 드러나다. 임금님은 최근에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빗대어 자연의 이치와 충성심을 논하라는 시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으나 이를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느냐가 관건인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렵도다. 어려워. 갑자기 이런 시제가 나올 줄이야. 선비들은 당황하여 붓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쥐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요령과 편법만 익혔던 비단 옷의 선비들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생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족자를 보는 순간 꿈속의 여인이 읊어주었던 시구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뼈를 씻어 하얗게 되었으나 님 향한 붉은 마음은 변치 않았네. 시제의 뜻과 여인이 준 시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인의 시구는 이 시제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답안 그 자체였습니다. 김생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그리고 그 억울한 영혼이 자신을 돕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천천히 먹을 찍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사이 김생은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춤을 추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붓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는 힘과 기백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여인이 불러준 시구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학문을 더해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슬픔과 그들의 변치 않는 충절,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임금의 성덕을 찬양하는 명문장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대신 써주는 듯한 신들린 필치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비가 김생의 글 쓰는 속도에 놀라 곁눈질로 훔쳐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시골 선비가 이토록 엄청난 속도로, 그것도 이토록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생은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화선지와 붓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한이 서린 시구는 김생의 붓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 천하의 명문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김생은 답안을 모두 작성하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고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완벽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이 글로 인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랍니다. 김생이 답안지를 제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른 선비들은 여전히 반도 채우지 못해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김생만이 홀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이 김생이라는 사실에 시험관들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의아해하던 시험관이 답안지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험관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사를 내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넘기며 김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김생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온 김생은 다리가 풀려 잠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근처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보다 훨씬 파랗고 높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결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구름 속에 겹쳐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 기간이 다가오자 한양의 도성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써낸 답안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험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옥석을 가려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읽히고 또 버려지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중에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한 글도 있었고 어려운 고사성어를 인용하여 학식을 뽐내려는 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험관들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진심을 담아낸 참된 인재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 눈이 차해진 시험관 한 명이 무심코 다음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첫 줄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게 여기 좀 와서 이것 좀 보게. 내 평생 수많은 과거 시권을 보았지만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명문장은 처음일세. 그의 외침에 다른 시험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답안지는 다름 아닌 김생의 것이었습니다.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로써 내려간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했고 그 내용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멉게 할 만큼 절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비바람에 뼈가 씻겨 하얗게 되었으나 붉은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구절을 읽을 때는 콧대 높은 대제학 영감마저 눈시울을 붉히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머리로 쓴 글이 아니다. 하늘이 내리고 땅이 품은 영혼으로 쓴 글이다. 시험관들은 만장일치로 이 답안지를 장원급제 후보로 임금님께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궁궐 깊은 곳 편전에서 답안지를 받아든 임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최근 역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어간 신하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던 터라 김생의 글은 임금님의 아픈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충성심과 억울한 이들을 향한 연민은 임금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과인 임금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글을 쓴 자는 필시 맑은 영혼과 높은 덕을 지닌 인물일 것이다. 당장 이 자를 장원으로 하여 과인 앞으로 대령하라.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지자 궁궐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토록 임금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내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앞 광장은 결과를 확인하려는 선비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펄럭이고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김생은 군중 틈 뒤편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며칠 전 김생을 비웃었던 비단 옷의 선비들은 맨 앞줄에 서서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급제라도 한 듯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촌구석에서 온 선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네 이번에 장원은 떼놓은 당상 아닌가. 한턱 거하게 낼 준비나 하시게. 그들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발표관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목소리로 합격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과 을과 합격자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엇갈렸습니다. 이름이 불린 자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단상으로 뛰어나갔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만만해하던 비단 옷의 선비들 이름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습니다. 을과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자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의 눈치를 보던 그들은 설마 우리가 갑과 1, 3등에 든 것인가? 그래 우리 실력의 을과는 어울리지 않지. 라며 억지 춘향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장원 급제자를 발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발표관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발표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온 선비 김생. 순간 광장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생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한 가문의 자제도 한양의 명망 있는 학자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낡은 도포를 입은 한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김생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생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그 길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당당함이었습니다. 낡은 옷은 그의 빛나는 눈빛을 가리지 못했고 오히려 청렴하고 고결한 선비의 기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비웃었던 비단 옷의 선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지 취급했던 그 시골 선비가 장원 급제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생이 어전 임금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올리자 임금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네가 쓴 글을 읽고 과인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찌 산골에 묻혀 사는 선비가 이토록 나라의 근심과 충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더란 말이냐. 임금님의 하문에 김생은 침착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비록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으나 천지 만물에는 제각기 깃든 뜻이 있고 억울하게 죽은 풀 한 포기에도 사연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글로 옮겼을 뿐이옵니다. 김생의 겸손하면서도 뼈 있는 대답에 임금님은 크게 감탄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겉모습이 화려한 자들은 많으나 너처럼 속이 꽉 찬 인재는 드물다. 너의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이자 하늘의 뜻이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김생에게 어사와 꽃이 달린 모자를 하사하고 그를 칭송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김생이 어사와를 머리에 꽂고 일어서자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고 김생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꿈속의 여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비단 옷의 선비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낙방했고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옷과 집안의 배경만 믿고 설치던 그들에게 김생의 급제는 날카로운 회초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김생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군중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 앞에서는 돈과 권력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날 똑똑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김생과 같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어사와를 꽂은 김생은 백마를 타고 한양 거리를 행진하는 육아 행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리는 그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그 산골 선비라 내 개천에서 용이 났어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환호성이 터지는 화려한 순간이었지만 김생의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 영광이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위에서 흔들리는 동안 그는 99고개에 쓸쓸히 묻혀있을 그 여인의 백골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이 환호와 영광을 가장 먼저 그녀에게 바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김생이 처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숙 주인과 동료 선비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한양의 권세가들조차 그를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그 모든 유혹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노모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인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은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김생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술자리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생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임금님께 받은 하사금 중 일부를 헐어 가장 좋은 비단과 향,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귀한 과일과 술을 샀습니다. 또한 석수장이를 찾아가 작지만 정갈한 비석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비석에는 효녀의 묘라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꿈속의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겨울 속옷과 가죽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굴비 두릅을 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찜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러 가는 길은 그 어떤 길보다 즐겁고 설레는 법이니까요. 김생이 떠날 채비를 마치자 며칠 전 그가 묵었던 여인숙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생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낙방하여 시리에 빠진 가난한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김생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법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은 더 훌륭히 해내실 겁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선비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생은 모두에게 허리 숙여 작별을 고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 다시 한적한 시골길이 나타났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김생에게는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억새들이 손을 흔들며 금에 환영하는 그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는 대신 튼튼한 당나귀 한 마리의 짐을 싣고 천천히 걷는 것을 택했습니다. 백성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그는 과거 시험장에서 썼던 글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된 목민관이 되겠노라고. 며칠을 걸어 어느덧 그가 처음 한양으로 올 때 넘었던 그 험한 산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길이었지만 지금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평온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는 당나귀 고삐를 단단히 쥐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함께 왠지 모를 애틋한 그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예전에 들렀던 그 주막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 평상에는 늙은 주인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다가 멀리서 오는 김생을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그때 그 젊은 선비 아닌가? 세상에 어사화를 꽂고 오시다니. 노인은 맨발로 뛰어나와 김생을 맞이했습니다. 김생은 말에서 내려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급제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김생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자네 관상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우리 주막에서 장원 급제자가 나오다니. 이건 마을의 경사야. 주막 안은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주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김생은 곧바로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99고개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노인이 붙잡으며 자고 가라고 권했지만 김생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노인은 더 이상 잡지 못하고 대신 가는 길에 먹으라며 떡과 과일을 챙겨주었습니다. 김생은 감사 인사를 남기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그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의 귀환을 환영하는 것처럼 숲속의 새들도 지저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고갯마루에 가까워질수록
김생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묵은 한을 품고 차가운 비를 맞고 있던 그 백골, 그리고 꿈속에서 시를 알려주며 눈물 흘리던 그 여인. 김생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보찜 속에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비단 옷과 제수용품, 그리고 석수장이가 정성껏 깎은 비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넋을 위로하고 그녀가 편안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 예우를 다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빛이 고개를 넘어가는 김생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생은 기억을 더듬어 백골을 묻어주었던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숲은 이제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생이 급하게 만들어주었던 봉부는 다행히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며칠 새 떨어진 낙엽들이 그 위를 덮고 있어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생은 서둘러 당나귀에서 내려 짐을 풀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변의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우며 무덤 주위를 정갈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경건했습니다. 주변 정리가 끝나자 김생은 한양에서 준비해온 석수장이의 비석을 꺼내어 무덤 앞에 단단히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효녀의 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김생은 비석 앞에 돗자리를 깔고 시장에서 사온 귀한 배와 사과 곶감, 그리고 맑은 청주를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자 은은한 향 연기가 가느다란 실처럼 피어올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단 옷 한 벌을 꺼내어 무덤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살아서 입어보지 못했을 고운 옷을 이제라도 입고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부디 이 초라한 정성을 받으시고 구천을 떠도는 슬픔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생은 무덤을 향해 2번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술잔을 올렸습니다. 술을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낭자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낭자의 은덕임을 잊지 않고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김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숲속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김생의 기도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김생이 마지막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어 내려가자 갑자기 어디선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했으며 향긋한 꽃내음을 싣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김생의 뺨을 어루만지고 무덤 위에 비단 옷자락을 살랑거리게 하더니 이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김생은 그 바람이 마치 낭자가 자신의 정성을 받고 기뻐하며 대답하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숲을 덮기 시작했지만 김생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낭자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덤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짐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깊은 산속이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며 낭자의 영혼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빛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오자 그는 보찜을 베개 삼아 모닥불 옆에 누웠고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김생은 꿈결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주변은 환한 대나처럼 밝았고 오색 구름이 무덤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눈부시게 화려한 선녀복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처녀였지만 그때의 슬프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눈빛은 보석처럼 빛났으며 전신에서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녀는
김생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여인은 김생의 앞에 서서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비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저는 오랜 세월 저를 째자매던 한을 풀고 이제 비로소 옥황상제님이 계신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습니다. 제 아버님 또한 누명을 벗고 저승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지신 선비님의 덕분입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선비님의 앞날에 늘 축복이 함께하도록 하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김생은 너무나 벅차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정표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여인은 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옥피리 하나를 꺼내어 김생에게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제가 언제든 바람이 되어 선비님을 도울 것입니다. 김생이 떨리는 손으로 피리를 받아들자 여인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는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인씨여.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훌륭한 재상이 되십시오. 그녀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밤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름다운 피리 소리만이 여운처럼 남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김생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하얀 재만 남았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김생의 손에는 옥처럼 매끄러운 작은 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꿈속의 피리는 아니었지만 김생은 그것이 낭자가 남기고 간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잘 가시오 낭자.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픔 없이 행복하시오. 무덤가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다시 짐을 챙겨 당나귀 위에 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세상이 어제와는 또 다르게 보였습니다. 험하기로 소문난 99고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음산하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가에 핀 들꽃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숲속의 바람은 그를 응원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김생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짓골로 지나갔던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길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고향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멀리서부터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경축 김생, 장원급제라고 쓴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생이 당나귀를 타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의 자랑 김선비가 돌아왔네. 촌장 어르신은 버선발로 뛰어와 당나귀 곱비를 잡았고 아이들은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기뻐했습니다. 김생은 말에서 내려 어르신들께 일일이 인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꼬부라진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백발의 노파, 바로 김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서 돌아왔구나. 장하다 장해.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생 역시 어머니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모자에 눈물겨운 상봉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김생의 집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제물로 소를 잡고 돼지를 잡으니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평소 배를 냈던 가난한 이웃들도 이날만큼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을 상석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그의 무용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김생은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99고개에서 만난 백골과 꿈속의 낭자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들은 역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 법이야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평상에 앉아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없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은 이제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빛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김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아가 나라의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쓰겠노라고. 옥필이 대신 주먹을 꽉 쥐며 그는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얼마 후 김생은 고향 근처의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탐관 오리들에게 수탈당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관아의 곡식을 풀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명쾌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호소했습니다. 김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해결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명판관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김생은 또한 사비를 털어 99곡의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효열사라는 현판을 걸고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비만 오면 귀신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고가 잦았던 그 험한 고개가 이제는 아무리 비가 와도 안전하고 평온한 길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개를 넘으면 과거에 급제하거나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돌아 전국의 선비들과 장사꾼들이 일부러 그 고개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99고개는 이제 은혜 갚은 고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생은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지만 한결같이 검소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여 효자로서의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생은 평생 좋은 배필을 만나 자식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의 집에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늙은 김생이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란다. 보잘것없는 백골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면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에 복을 내려주신단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생은 지그시 눈을 감고 옛날 99고개에서의 그 신비로웠던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면 비바람에 씻긴 하얀 바위가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선비바위라 부르며 김생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리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향기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법입니다.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